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에 막 들어선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저를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저도 드디어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네요. 여태까지 굴곡지고 굽이진 인생 살아오느라 참 힘들기도 하고 혼자 우는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버텨내니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네요.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안도감도 들고 말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아이를 믿고 기다린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과거에 저처럼 힘드시거나 저와 같은 입장에 놓이신 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첫째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들은 첫째 아이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냐며 저를 마냥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딸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하는 아이였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속 한번 썩이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어른스러운 딸이었죠. 그래서 더 아픈 손가락인 아이였습니다. 딸아이가 너무나도 빨리 어른이 된 것에 제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아팠거든요. 첫째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남편이 저와 결혼 전 다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오래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건 남편에게 들었던 적도 없고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저 동거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 이상은 저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저도 그때는 질투도 나고 관심 없는 척하느라 더 물어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와 남편이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아이를 낳고 갈라선 상황이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져서 아이는 남편이 아닌 친모의 호적으로 올라가 더더욱 제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저만 빼고 남편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시어머니 주도하에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네요. 아이를 키우던 남편의 전부인은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자 본인도 아이에게 얽매이지 않고 본인 인생 찾겠다고 아이를 시댁에 맡겨버렸고 상황을 어쩌지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면서 저도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참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가정적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한 번 하고 저에게 새 장가를 든 거잖아요. 솔직히 남편이 아이가 있고 결혼을 했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좀 꺼려졌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모든 걸 감행하고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분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앞장서서 저를 속인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더했죠. 제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게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당장 이혼을 하네 어쩌네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뒷골이 당길 정도로 그때 충격이 컸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에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살기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할 마음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댁을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저를 속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안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노가 컸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리 울며 빌어도 굳건하던 마음이 시댁에 가서 고작 7살 된 아이를 보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만난 아이는 7살 된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제가 시댁에 딱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겁먹은 표정을 하고 깍듯이 인사하던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뛰어놀아야 하는 나이에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어찌나 눈치를 줬는지 찍소리라도 내서 어른들 마음 거슬리게 할까 불안해 방 안에 틀어박혀 없는 것처럼 있는 게 일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시댁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 들으란 듯이 제가 태어나서 자기 아들 인생도 망하고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도 떠난다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요. 애 엄마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거라면서 절대 저한테 키우라고 할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안도하기는커녕 아이가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시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7살 아이 듣기에 너무나 끔찍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요. 죄 많은 어른들이 자기들 죄를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뒤집어 씌우고 무슨 추태를 부리는 건지 참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네요. 뭐 이혼할 생각으로 시댁에 찾아간 건 맞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를 속이고 있는데 앞장선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 있던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너는 앞으로 만날 여자도 없을 거고 인생 망한 거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고 아빠가 키우면 인간이 되지 않아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 엄마에게 맡기고 모르는 척 살아야 한다. 어쩐다 계속 세뇌를 시킨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속였다는 것에도 무척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아이에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시어머니가 닥달하고 저와의 결혼 생활도 이어가다 보니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혼하고 나면 남편이 사회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 어머니가 이혼 후 남편 정신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핑계로 시댁을 찾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한번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댁에 방문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죄보다는 시어머니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보다는 일단 남편에게서 시어머니를 떼내는 게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떠나고 나면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랑 붙어 있을 거고 그럼 정말 남편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릴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없고 남편이 평생 저를 속인 잘못을 뉘우치고 살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남편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도 결혼을 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서 시어머니를 분리해내는 게 급선무고 이혼은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고 최대한 빨리 시댁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 대하는 태도를 보니 아이는 남편보다 더 심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더군요. 거의 맞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결정적으로는 이야기가 길어지고 시어머니도 제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
거의 두 끼 걸을 정도로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배가 고픈지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 몫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밥 한 그릇씩 떠주는데 방 안에서 숨죽이고 숨어있는 아이 몫은 준비해주지도 않고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아이는 없는 것처럼 개걸스럽게 자기 배만 채우는데 저와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방 안에서 얼마나 배고플지 생각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와 다를 바 없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바람을 피우고 새 살림을 차리게 되자 어머니가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새로 차린 가정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지 이전 부인과 낳은 저를 데리고 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가끔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긴 했지만 버림받았다는 마음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앞길 막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 밑에서 눈칫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처럼 밥을 굶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매번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이 나이 먹고 애 뒷바라지 할 일은 없었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너희 아버지가 너네 엄마랑 결혼해서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네요. 그나마 할머니 밑에서 자랄 땐 괜찮았지.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자 삼촌이나 고모 댁을 전전하면서 더한 눈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새 가정 이루고 잘 사는데 우리가 너를 키워야 하냐는 삼촌, 고모, 그리고 한술 더 떠 저를 혐오하다시피 하던 숙모와 고모부의 눈초리가 너무나도 매서웠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했고 혼자 살아오면서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유 모를 어른들의 눈초리와 원망에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매번 움츠리고 살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아이를 보니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남편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헤어지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에게 계속 아이를 맡기고 살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도 뜨지 않고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숨죽이고 눈치 보고 있고 저는 마음속 한 구석이 착잡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더더욱 겁먹은 표정으로 움츠리고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자기가 내는 숨소리마저도 제게 거슬릴까 신경 쓰면서 숨소리 한번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일단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니 안정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써 밝은 척 말을 걸었죠. 윤지야, 방에 있느라 심심하고 힘들었지? 아줌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윤지는 뭐 좋아해? 그냥 말 한 번 걸었을 뿐인데 화들짝 놀란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배 안 고프다고 하는데 억지로 데리고 가서 돈가스를 사 먹이고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깨작깨작 눈치 보며 먹더니 집에 와서도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다가 비어있는 방 하나에 이부자리를 깔아줬습니다. 아이가 피곤했는지 불안해하면서도 금세 잠들기에 깊은 잠에 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최대한 아이가 자면서도 들을 일 없게 조용히 말입니다. 나는 윤지를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 도저히 그 집에 두는 게 어른으로서 맞는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데리고 왔어. 윤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당장은 도저히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밑에서 키우는 것보단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윤지한테 좋을 것 같아. 이건 당신과 어머니를 용서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어른으로서 윤지를 그 집에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윤지 인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는 내가 보살펴주고 싶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밤새워 한참 동안 울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는 남편을 보고 참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네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거리를 좀 두고 특히 윤지와 시어머니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하자는 제 제안을 바로 수용하였고 한참 울어 쉰 목소리로 저에게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윤지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윤지를 당분간이나마 제 손으로 보살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인들에게 참 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버리고 새살림 차린 아버지마저도 역정을 내며 화를 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겁없이 데려오냐는 아버지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 고성이 오갔던 적도 있어요. 친구들, 친척들, 몇 번 말 붙인 적도 없는 남편의 먼 친척들까지 나서서 저에게 한마디씩 했는데 일단 제가 데리고 왔고 아이에게 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이 하도 굳건해서 그런 심한 말들에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다시 시어머니에게 맡기겠지.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다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윤지도 원래부터 제 딸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뭐든지 시간이 약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윤지가 학교에서도 교육관계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유독 저에게만 낯을 가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많이 어려운 건지 벽이 좀 느껴졌거든요. 원래 말수가 많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성격이 아닌 혼자 해결하는 독립적인 성향인 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어린아이 치고는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모습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지가 공부도 곧잘 하고 속도 썩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착한 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는 윤지가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 사달라고 떼도 좀 쓰고 속도 좀 썩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죠. 아이들 떼쓰는 것 때문에 속 썩이는 친구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윤지 같은 아이 키우는 게 소원이라고 한 소리씩 하긴 했지만 보통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는 속 깊은 윤지가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가끔 백화점 쇼핑을 가서 옷이나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손사래치고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도 아무거나 다 좋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이에게 더 이상 다가갈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윤지를 낳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키운 정이 들고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서 저는 정말로 윤지가 제 딸이다. 마음으로 낳은 아이다 생각하고 대했는데 아무래도 윤지는 친엄마와 함께했던 생활도 길었고 저희 집에 오게 된 과정이 그리 환영받으면서 오게 된 과정이 아니다 보니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항상 윤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아동 심리센터 같은 곳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아동 관련 기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저 기다리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주길 간절히 원했는데 또 제 욕심인지라 계속 요구하면 아이가 더더욱 마음이 불편할까봐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점점 윤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속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은 확실히 시어머니와 멀어지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이후 사이가 좋아져서
윤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쯤 둘째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윤지도 동생이 생겼다고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아이 기저귀 갈고 분유도 타주고 책도 읽어주고 해서 육아가 수월하다고 느낄 정도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산후 몸살로 아플 때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새도록 안마를 해주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네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나 윤지가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이 더 닫힐까봐 전전긍긍 했는데 윤지는 오히려 둘 다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제 마음을 아는지 점점 더 밝아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루는 밤에 몰래 안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가 윤이랑 저랑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도 아줌마랑 윤이를 똑같이 사랑해요. 대뜸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밤새도록 눈물이 마르질 않았네요. 점점 알게 모르게 밝아지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아이를 보니 용기가 나서 저도 마음을 한결 편안히 먹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윤지는 그렇게 누구보다 착하고 속 깊은 딸로 자라주었고 공부도 계속 열심히 잘해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딸이 되었어요.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느라 공부를 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이가 꿈이 있는지 즐기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하란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하는 걸 보니 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음껏 지원해줬습니다. 공부도 고등학교 가면 체력 싸움이라 운동도 보내주었고 부족한 과목이 뭔지 파악해서 과외도 붙여주고 했더니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원서를 넣을 때야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회복이 안 되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때문인지 둘째도 어릴 때 잔병 치레가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전교 1, 2등 해야 원서라도 넣을 수 있으니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했고 여기저기 대외 활동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의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꿈에 가까워졌다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사지 해주던 게 마냥 귀엽고 기특하기만 했는데 그 어릴 때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어른도 하기 힘든 꿈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다니 다른 어른들보다 우리 윤지가 훨씬 멋진 사람이라며 남편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면서 윤지를 데려올 때 한참 심한 말을 했던 사람들도 아이가 의대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니 저에게 고생한 보람 있다면서 한마디씩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윤지를 키우면서 윤지 때문에 속 썩이거나 고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말은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 꿈 이루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드디어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 거 축하해달라고 했어요. 윤지를 키우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오히려 윤지가 저를 미워하지 않고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고 어른스러운 딸로 자란 것에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윤지는 그 힘들다는 의대 6년 과정도 투정 한 번 없이 잘 보냈고 국시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국시 과정을 끝내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인턴 준비를 하는데 평화롭기만 하던 집안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고 아이는 집에서 좀 떨어진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 짐도 싸고 이것저것 정리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여자가 누추한 차림으로 집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잡상인이나 사이비 선교하시는 분인 줄 알고 괜찮다고 말하고 초인종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지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이 이름 부르며 대뜸 문을 두드리니 심장이 쿵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에 있던 윤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자 놀라서 거실로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거짓골 한 여자가 대뜸 윤지를 보자마자 껴안기 시작했어요. 어머, 우리 딸 왜 이렇게 컸어? 정말 몰라보게 컸다, 윤지야. 엄마야. 아이고, 내가 너를 보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윤지야.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껴안는데, 저도 아이도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여자가 누가 봐도 거짓으로 짜내는 것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엄마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제서야 윤지 버리고 간 친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거짓골을 하고 있는 여자한테서 아이를 떼어내려고 거실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앉을 것도 없다며 자기는 자기 아이 찾으러 온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자랐는데 그래도 우리 윤지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고마워. 너희 아버지는 엄마는 고생시켜도 너는 고생 안 시켰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었다며?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그동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딸. 저한테는 볼 장도 없다는 듯이 차갑게 아이 찾으러 왔다고 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윤지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딱 왜 왔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인생 찾아간다고 갈 땐 언제고, 아이 의사 됐다니까 찾아와서 자기 딸이라고 데려간다는데 속이 너무 뻔하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친엄마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제가 충분히 찾아주고 연락해서 둘이 만나게 해줘도 되는 문제인데, 다짜고짜 아이 찾으러 왔다니, 더부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다니 하는 얘기 듣고 있는데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저기요, 갑자기 저희 집은 어떻게 아셔서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경호 없이 찾아오신 건지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아이 놔두고 저랑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자 아이 친엄마라는 사람이 윤지 손을 더 세게 잡으면서 저에게 도끼 눈을 하지 뭐예요. 지금 남의 애 데려가서 키운 거 유세라고 엄마 노릇 하는 거야? 내 아이 내가 데려간다는데 뭘 놔두고 말고야. 더 할 얘기 있어? 내가 어머니 찾아가서 우리 애 어딨냐 몇 번을 말했는데 어머니가 당신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싸고 돈다면서 집 주소 알려주더라. 아이 데려가서 키우면서 좋은 사람 혼자 다 되고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자기는 남편 돈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저 식탁에 아이 밥 한 그릇 더 놔둔 걸로 생색내는 거 웃기지도 않아. 우리 애 쥐잡듯이 잡아 공부시키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의사 만들어 노후 보장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말 틀렸어?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하는 말이라곤 막말로 뚫린 게 입이면 아무 소리 나도 되냐고. 저도 욕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 앞이라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 없었던 윤지가 친엄마를 그리워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무척이나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아이가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면 보내야겠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달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가 무슨 아이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면서 아이를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던 아이가 무슨 상황인지 깨닫고는 바로 친엄마라는 여자 손에 잡혀있던 자기 손을 탁 소리 나게 빼고 억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한테 엄마는 이분 한 분뿐이에요. 아줌마가 저 낳긴 했겠지만 진짜 엄마처럼 키워주고 사랑 준 건 이분이에요. 이분이 제 유일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어요. 저 어린 시절 다 기억해요. 그렇게 고생 안 하셨잖아요. 저 유치원에 버려두고
다른 아저씨들 차 타고 놀러 가고 밥도 잘 안 주고 아줌마는 네일 아트도 받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사모님처럼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저 엄마 밑에서 크면서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랬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저 사랑해 주시니까 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말고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엄마 저한테 고생시킨 적 한 번도 없고 식탁에 밥그릇 하나 더 올리고 엄마 행세한 적도 없어요. 전 마음으로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평생 은혜 갚고 엄마 건강 돌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더 할 얘기 없으니까 가세요. 지금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두 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으면 좋겠네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거짓골에서 온 것도 속보이고 솔직히 기분 너무 나쁘고 더럽네요.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한 적도 없는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아이 엄마라는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당장 올 줄 알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못돼 먹으니까 저도 아이에게 못되게 대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이가 문전박대하니까 더 충격받은 듯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가면서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이가 마침내 경찰에 끌려나갈지 본인 발로 조용히 나갈지 협박하니까 아버지를 꼭 닮았다 어쩐다 큰소리 내길래 아이 욕 듣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제가 당장 소금 들고 달려나가 뿌리며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가고 아이가 또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그냥 둘이 끌어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현관에서 엉엉 울었어요. 고맙다고 너무 억울했는데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 말하는데 아이가 그 말 하자마자 저를 안고 더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빨리 엄마라고 불렀으면 엄마가 저 여자 문도 안 열어줬을 텐데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친엄마가 날 버렸다는 생각에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사랑하면서도 엄마라는 그 말이 아파서 입안에서만 돌고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와서야 엄마라고 불러드려서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이 입에서 본물처럼 엄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와서 속상하고 억울했던 마음 더 없어지고 그저 내 딸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딸 이렇게 부르면서 훨씬 더 허물없이 친구 같은 모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온 게 아이와 저 사이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벽을 허물어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출장 간 남편은 사정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입이 싼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주워 키운 아이가 의사 됐다고 소문을 냈고 제가 그때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말고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절대 보여주는 일 없이 하라고 한 게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제가 아이를 키워주는 대가로 고생시켜서 의사 되게 한 다음에 노후자금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아이가 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 계신 한 분이 아이의 친엄마와 아는 사람인지 소문이 거기까지 돌자 친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이 찾으러 왔다고 대뜸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준 거죠. 남편이 아직도 자기 말이면 껌뻑 죽는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볼만했습니다. 명절이면 그래도 부모니까 하면서 남편만 보내 시간을 보내거나 용돈 드리거나 했는데 그럴 일도 아예 없어지고 아이 앞길을 막을 일도 완전 차단해버리니 속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인연을 끊고 살았어야 할 거 괜히 예의 지킨다고 살다가 화를 면치 못했네요. 아이는 지금 인턴 생활을 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들어오면 잠만 자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여요.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 멋진 어른이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가끔 얼굴 맞대면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한참 동안 웃고 떠드는 모습이 참 훈훈하고 보기가 좋아요. 둘 다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준 게 너무나도 고마울 뿐입니다.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윤지가 바빠지기 전에 가족 여행을 자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는 게 바빠서 자주 가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네요. 시간이 난다면 꼭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딸도 매번 나중에 상황 되면 해외여행 한번 가자고, 엄마 어디 가고 싶은지 정해놓으라고 다 보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딸과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오붓하게 둘이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는 게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같이 있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여유롭게 여행이나 노후를 생각하게 되는 게 중년의 맛인 것 같습니다. 윤지가 우리 집으로 와주어서 오히려 굽이졌던 제 인생이 활짝 펴지고 탄탄대로를 걷게 해준 것 같아 참 제 인생의 귀한 인연이고 복덩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요즘 하네요. 요즘은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고 고생하는 우리 딸 몸보신할 음식 좀 찾아보고 미리 준비 좀 해놔야겠습니다. 혼자만 알긴 너무 행복한 일이라 자랑하는 마음에 사연을 붙여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앞이 막막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꼭 근심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항상 아이를 데려오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데려오고 마음껏 사랑해준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만사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대를 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된 헛내기입니다. 아직 졸업까지 두 학기나 남았지만 제 나이는 26살이나 되어 뒤늦게 학교 수업을 따라가느라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었다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긴 해도 학교에 나가게 되니 현역 친구들과 나이 차를 더 실감하게 돼 쑥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과외 알바하느라 시간에 쫓겨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 마음은 편합니다. 아직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가끔 밤에 배달 어플로 알바를 다니면서 심심풀이로 여러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겪은 일들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봅니다. 그러면서 제 정신도 정리할 겸 말이죠.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사연이지만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저를 말없이 안아주실 때마다 술 냄새가 풍겨왔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고 그런 엄마를 말없이 바라보던 아버지는 슬픈 눈빛을 하고 절 보다가 서재로 들어가 버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을 본 저는 마음이 불안했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불안함은 그리 멀지 않은 때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 더워지려고 할 때였는데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가방 두세 개를 챙겨 들고 계시더군요. 현우야, 아빠가 현우 보러 꼭 올게. 그러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있어. 알았지? 라고 하시더니 제가 으스러질 것 같이 안아주시곤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지 말라며 울면서 매달렸지만 거칠게 저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낸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우리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뭐하러 매달려? 라며
제 방으로 밀어 넣어버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집에서 엄마는 이제 너랑 나 둘뿐이야. 너희 아버지는 자기만 살겠다고 우릴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 우리 이사도 갈 거야. 이 큰 집에 너랑 나만 어떻게 사니? 전학 갈 거니까 친구들한테 미리 인사해놔. 라며 차분한 듯 화가 난 듯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외가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고 동네도 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에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이 많은 곳이었고 놀이터도 멀고 학교도 멀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바로 학교와 맞붙어 있어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사를 간 후 엄마는 아침도 차려주지 않고 주무시기 바쁘셨습니다. 그럼 제가 밥과 반찬 하나를 꺼내어 챙겨 먹고 학교를 갔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저녁은 외할머니가 오셔서 차려주실 때가 많았는데 저를 예뻐해 주시거나 안쓰러워 하신다기보다 귀찮아 하시는 게 보여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거의 매일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온 엄마는 전보다 진해진 화장을 하고는 화장품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인 냄새를 풍기며 너희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나쁜 인간! 이라며 신세 한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저도 엄마를 망치게 된 것 같아 속도 상하고 제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만화와 책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재미있는 일들 뿐이었고 뭐든 제 상상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말수도 적어지고 어두워진 저를 보며 엄마는 너는 왜 점점 너희 아빠를 닮아가니? 남자애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해. 진짜 지긋지긋해. 라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작정 집에서 나와 괜히 골목을 걸어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 외출 준비를 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라며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저는 너무 외로워서 한여름에도 더운 침대 속에 들어가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아버지와 엄마가 사이가 좋아 즐겁게 소풍을 가던 그때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어두컴컴한 제 방을 둘러보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절 보러 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더 커졌죠.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날 찾을까? 라는 온갖 생각들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는 저를 반 아이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잘 웃지 않는 저는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바쁘셨습니다. 저와 마주치거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두세 번 뿐이었기에 어쩌면 제 상황을 모르셨을 수도 있었겠죠. 저 역시 그런 엄마를 붙들고 조르거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엄마는 너희 아빠가 혹시나 연락 오면 절대 안 만난다고 해. 알았어? 라는 말을 하셨기에 나쁜 아빠 때문에 힘든 엄마를 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만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중3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때 막 전학 온 여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3교시가 끝날 때쯤 그 여학생이 너 눈이 참 예쁘다. 무슨 남자애가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 엄마 닮았니? 라고 묻더군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하며 말 건 게 너무 오랜만이라 당황스러워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아이는 깔깔 웃더니 너 되게 부끄럼쟁이구나 라며 절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쿵쾅거림이 느껴지며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여학생과 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 어느 순간 둘이 붙어 다니며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햄버거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친구가 되었죠. 그 친구는 싹싹하고 활발해 선생님들도 반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까지 그 아이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밝아졌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지연이었는데 그 친구와 있으면 뭐든 신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고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지연이는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저와 같이 공부하며 성적이 좋아졌다며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진짜 너는 나중에 선생님 되라. 라고 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런 지연이가 좋았습니다. 지연이 덕분에 마음 붙일 곳이 생긴 저는 성적도 더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눈에 띄게 좋아진 성적을 보시고도 별 말을 하지도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2주에 한 번 주시는 용돈만 조금씩 올려주실 뿐이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게 용돈은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와 학교 밖에서 만나 놀 때도 넉넉할 수 있어 다행이긴 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자며 저를 조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들께 여쭈어도 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바라던 대학에 함께 합격했고 각자 원하는 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은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뒤 엄마가 무슨 서류를 내미시며 사인해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대출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뭐예요? 고 여쭤보니 별거 아니야. 사인이나 해. 라고 하셔서 사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엄마가 갚지 못하신 건지 독촉 전화가 와 상담원에게 여쭤보니 3천만 원 대출을 받으셔서 3개월만 납부하시고 그 뒤로 계속 미납이 되었다며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쭈어 봤더니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니?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느라 그런 걸. 너도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너가 좀 갚아줘. 이번 달 거는 내가 어떻게든 넣어볼게. 다음 달부터는 부탁 좀 해.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알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연이와는 시간을 전처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해야 그 달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서빙, 고깃집 불판 청소, 설거지 등등 구인이라고 붙은 거의 모든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엄마는 용돈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용돈도 벌어야 했고요. 지연이는 제 처지를 이해해주면서도 전처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제가 끝날 때쯤 저를 기다려 만나곤 했습니다. 고마웠지만 미안해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야, 난 너를 만나야 하루가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냅둬. 라며 활짝 웃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과 선배가 야, 너 과외 안 할래? 너가 성적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던 건데 군대 때문에 그만두게 돼서 후임 소개하고 그만두려고. 한 5군데 되고 수학인데 할래? 라고 하셔서 얼른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외 알바는 전에 하던 일들보다 몸도 편하고 벌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처럼 지연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지만 남은 빚이 있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선택했고 과외 알바를 더 늘려 하며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낮에는 다른 알바들을 했죠. 지연이는 학교를 혼자 다니면서 재미가 없다고 간간히 울상을 짓곤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때문에
얼른 학교를 다시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돈이 없던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복학을 해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넘기기도 전에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잘 다녀와라. 가서 몸 조심하고 라는 건조한 인사로 배웅을 하셨습니다. 지연이는 울며 불며 훈련소 앞까지 따라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군대 생활은 제게 잘 맞았습니다. 휴가도 나오고 지연이가 면회를 오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가더라고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훈련만 하다 보면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하는 전우들도 있다 보니 외롭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군대에 오기 전보다 제가 성격도 더 밝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졌다는 점에서 군대가 좋았습니다. 제대를 하고는 복학을 위해 한동안 또 끊임없는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술에 취해 저만 보면 돈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택배를 나르고 저녁에는 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 바빠졌죠. 지연이는 벌써 졸업을 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저희는 더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좋은 것도 못 해주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지연이에게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안함이 커질수록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그 쓸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허망한 눈빛이 떠오르고 나면 저를 버리고 가서 다시는 찾지 않았던 그 원망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던 그 아버지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커서 가끔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괜히 청소를 하거나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진짜 너희 아버지랑 똑같구나.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엄마 걱정을 하고 챙기고 한다던데 너는 어떻게 군대까지 다녀온 애가 엄마가 뭘 하는지 돈은 부족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니? 너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 엄마 두고 떠나겠지? 그 씨가 어디 가니? 내가 힘들게 돈 벌어 헛짓거리 하는 거지. 학교는 다시 다닐 거니? 뭐 공부 중요한 것도 너희 아빠 닮았네. 내가 미친년이지. 저걸 왜 달고 나와서 이 고생일까? 라며 낮은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시곤 했습니다. 둘이 먹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건 상관없이 그 특유의 짜증 섞인 얼굴로 그렇게 저에 대한 비난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신세 한탄이 이어졌죠. 나는 결혼만 안 했어도 나름 손꼽히는 유명 배우가 되었을 사람인데 그 거지 같은 인간 만나는 바람에 애를 낳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끝까지 졌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그 인간은 아주 나쁜 인간이다. 다른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쳐보려고 해도 애 딸린 여자라 다들 손사래를 친다. 자식 없이 나만 있었다면 아마 나는 진작 사모님 소리 들으며 새 인생 살았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등등. 어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것처럼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나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시면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저 혼자 있을 때 그러시면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에 대한 비난과 엄마의 신세 한탄을 듣고 나면 가끔은 진짜로 제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슬픈 얼굴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깊이 깊이 미워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엄마와 같은 생각인 건지 저를 위로하시거나 불쌍해하지도 않으셨기에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위태롭게 두었습니다. 그러다 복학을 위해 모아놓은 통장을 엄마가 보셨는지 이번만 나 이거 주고 다음 학기에 복학해. 이 집 전세도 올려줘야 하고 나도 돈 좀 필요하고 길바닥에 나 앉을 순 없잖니? 라며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실 두 학기가 남았기에 세 개의 통장에 돈을 나누어 모으고 있었고
그 통장은 그중 하나였기에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제 명의로 받았던 신용대출이 생각나 선뜻 내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별이 번쩍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까짓 게 아까워서 못 주니? 이게 끝까지 널 책임진 이 엄마에 대한 보답이야? 어쩜 쪼잔한 것도 제 아빠를 닮아서는. 야, 됐어. 주지 마. 대신 너도 이제 이 집에서 먹고 쓰고 하는 돈 다달이 내. 그동안 거저 먹고 살게 해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의 손찌검에 정신이 번쩍 난 것인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엄마에 대한 분노로 발산이 된 것인지, 뭘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고 그래요. 대출도 내가 갚아줬잖아요. 나 그거 갚느라 죽을 뻔했어요. 휴학도 했잖아요. 나한테 애정도 안 주고 키웠으면서 다 크니까 돈은 탐이 나요. 맨날 밥 사 먹을 돈밖에 더 줬어요. 아침도 내가 일어나서 차려 먹었잖아.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당연하게 해줘요. 엄마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뭐예요? 난 그 사이에서 생긴 최대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라고 소리를 치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소리를 치는 절 보며 놀란 엄마는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를 그저 무작정 걷다 지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기에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은 왜 이래? 라며 묻는데 그저 웃었지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 엄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지연이는 옆에서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연이는 차라리 아버지를 좀 찾아보는 게 어때? 어머니도 여태 그렇게 화를 내실 정도면 아버지를 찾아서 보상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 볼까 싶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찾은 아버지가 아직도 그런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이름 말고는 기억도 안 나. 하고는 웃어버렸습니다. 25살이나 먹었어도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직도 10살인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보았던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도 함께 놓았죠. 다음날 아침 웬일로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다 먹는 동안에도 엄마는 나와보지 않으셨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출근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과외를 하던 한 학생이 선생님, 제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만 채우고 싶다고 3개월만 과외해 줄 수 있냐고 묻는데 어떠세요? 라고 묻기에 얼른 그러라고 하라고 했죠. 학생의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도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도 말투가 교양도 있으시고 친절하신 게 좋으셨습니다. 스케줄 조정을 해 그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게 시간표를 만들고 그 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와 그다지 멀지 않은 아파트였는데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밝고 따뜻한 집안의 분위기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학생과의 첫 수업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총명한 학생이라 알아듣기도 잘 알아들었고 겸손한 학생이었기에 수업하기 좋았거든요. 학생의 어머님이 챙겨주신 간식은 정갈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거라며 학생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직 중1밖에 안 되었는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 부럽기도 했고요. 내가 이런 집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과 학생 어머님, 집안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어머니께 수업이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건지
설명을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학생 아버님이 퇴근에 들어오셨습니다. 학생 어머니께서 오늘부터 오시는 과외 선생님이세요. 저희 애기 아빠세요. 라며 인사를 시켜주셔서 안녕하세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 학생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둡고 슬퍼 보였던 그 얼굴이 아니었지만 분명 아버지셨습니다. 밝게 웃고 계셔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지만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놀라자 아버지도 제 이름을 듣고 아신 것인지 함께 놀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종훈아! 라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숨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학생 어머니가 보지 않는 곳으로요. 제가 다음 학생 수업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럼 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다음 학생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아버지가 사는 집이라니. 엄마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웃으며 잘 살고 있었다니.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지더라고요. 세상에 저 혼자 남아 태풍과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와 통화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집을 비우고 안 계셨기에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로 나는 그렇게 보러 오지도 않더니 다른 아이가 있더라. 걔도 남자아이였어. 참나. 그래서 날 잊어버린 걸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연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듣다가 그분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어때?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사연 따위 궁금하진 않았지만 왜 나를 버리고 오지도 않았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을 낳아 그렇게 잘 키웠으면서 제 생각은 안 났는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며 제가 그 사람에게 먼저 보자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에게 생각 좀 해볼게 라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와 있더군요. 종훈아, 아빠다. 아까는 너무 놀랐지? 시간 괜찮으면 아빠 좀 만나줄래? 너가 정하는 시간이면 아빠는 다 괜찮아. 아빠는 아직도 그 동네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 그쪽으로 와도 좋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15년을 버려놓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처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지연이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 사람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꼈는데도 한 번에 아버지인지 알겠더라고요. 지연이도 저분이라며 단번에 알아볼 만큼 저와 닮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으며 저랑 오랫동안 만난 친구예요. 졸업하면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데리고 왔어요. 라며 지연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환히 웃으며 그래요. 고마워요. 나와줘서. 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웃으실 줄도 아시네요. 제 기억엔 그런 표정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저를 본 그 사람은 그때는 아빠가 많이 힘들었어. 미안했다. 그래, 잘 지냈니? 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더구나. 군대는 잘 다녀왔고. 라며 마치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듯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자니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똘똘 뭉쳐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덩어리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아프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10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보러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다른 분 만나시느라 바쁘셨어요. 새 아들이 태어나니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엄마는 그렇다 쳐도 저는 챙기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지냈냐고요? 제 꼴을 보세요. 잘 지낸 것처럼 보여요? 라며 그 사람에게 냉소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래, 아빠가 무심했지. 라고 하시는데 아빠 소리가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저는 너무 생소한데 앞으로 과외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지연이는 인사를 하며 저를 따라 나오면서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런 지연이의 손을 잡고 거의 뛰듯이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동네로 가주시라고 기사님께 말씀을 드리고는 흑흑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분,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그때 그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를 그렇게 슬프게만 하는 존재라는 게 속상했습니다. 행선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 제 곁에서 말없이 있어주던 지연이는 그런데 너희 아버지 널 바라보시는 게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던데 널 잊고 살았다고 하기엔 너무 사랑스럽게 보셔서 좀 놀랐어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를 찾지 않은 사실이 달라지진 않으니 뭐 크게 동요되지도 않았죠. 배가 고프다는 지연이를 데리고 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데 그 어떤 하루보다 길었고 고된 하루를 보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출근 시간이더군요. 휴일을 그렇게 보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을까 받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는 2번이 더 울렸고 3번째 벨이 울릴 때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기에 할 말이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성함 보고 아이 아빠에게 말을 할까 말까 했지만 혹시나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데 어쩌면 가능하겠다 싶어 아이 아빠에게 야간 진료 보지 말고 얼른 오시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찾길 원하셨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네, 아이 아빠는 종훈 씨를 너무 그리워했어요. 저희 아이를 보면서도 종훈 씨도 그랬다며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왜 여태 한 번도 찾지를 못하셨대요? 라고 묻자 종훈 씨 정말 몰라요? 어머니한테 계속 양육비를 보내면서 종훈 씨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안 보여준 거? 그러면서 양육비 끊으면 알아서 하라고 돈이나 더 내놓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원망도 많이 했어요. 라는 겁니다. 양육비요? 라고 되물으니 몰랐군요. 그럴 수 있죠. 종훈 씨도 아이였으니까. 종훈 씨 아버지 그간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그 빚을 작년에야 다 갚았고 종훈 씨 양육비도 보내야 했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오래돼서 처음으로 전업주부라는 걸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빚이요? 우리 엄마가요? 라고 물으니 그것도 몰랐나요? 어머님이 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한다며 빚을 엄청 만들었어요. 한 20억 정도. 그러고도 다른 남자까지 만나 이혼하신 걸로 알고요. 아버지는 그 빚을 갚느라 힘이 들면서도 종우 씨를 만나려고 양육비를 점점 더 보내셨고요. 그런데도 한 번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아버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종우 씨한테 쓰겠지라며 달라는 대로 보냈어요. 그건 진짜 알아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야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양육비는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이렇게 인연 끊기면 그만이지 싶어 전화를 하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종훈 씨 만나고 온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다면서. 이제 본인보다 더 커진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매일 울어요. 종훈 씨, 제발 오해를 풀고 아버지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빚도 많은 사람과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저는 그전부터 함께 일하던 간호사였어요. 매일 술만 마시다 쓰러진 그 사람을 간호하다 제가 고백을 했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결혼식도 못했어요. 처음엔 살림도 안 합치려는 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합쳤죠. 그때 어머님이 오셔서 제 머리채도 잡으셨어요. 위자료 더 내놓으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을 떠나지 않은 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착한 사람이어서였어요. 라고 하시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들기 시작한 단풍이 햇빛과 어지럽게 절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에게 엄마, 아버지한테 양육비 받은 통장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 저를 보더군요. 진짜 받았구나. 그래놓고 그동안 나 키우기 힘들다고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그랬구나. 그럴 거면 날 그냥 아버지한테 보내지 그랬어요. 아, 돈 때문에 못 보냈구나. 아버지랑 나는 엄마한테 그저 돈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이혼했으면서 뻔뻔하게 날 그런 식으로 키웠구나. 라고 소리를 치니 술 냄새를 풍기며 놀란 듯 보이던 엄마는 그래서 뭐? 내가 배우로 성공만 했어봐. 그까짓 돈? 별것도 아니야. 참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이 소란이야. 그래서 내가 널 굶겼어? 너 옷도 사 입히고 다 했잖아. 라며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앞으로 양육비 받지 못하실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놔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돈을 왜 끊어? 너가 뭔데 돈을 받아라 말아야? 너가 뭐야? 라며 달려들어 저를 마구 때리다가 혼절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119에 신고를 했고 곧 구급대원들이 정신을 잃은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갔죠. 눈물도 안 날 만큼 모든 상황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사시는 그분이 챙겨주셨던 간식이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제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져 속상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엄마는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져 그 다음날도 집으로 가지 못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엄마는 집에 가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종양이 보이는데 악성인지 아닌지 보셔야 해요. 그동안에도 정신을 잘 잃으셨어요? 아프셨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잠잠해지더군요. 외할머니께 연락을 했는지 외할머니가 오셔서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우시는데 엄마와 한통속인 것 같아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 두 분을 뒤로하고 집으로 와 엄마 통장이나 이런 걸 찾아 은행으로 가 찍어보았지만 진짜 한 푼도 없더군요. 하다못해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열어본 엄마의 옷장은 명품 옷으로 가득하더군요. 가방이며 귀금속도 엄청나고요. 이런 것들과 저를 바꾸고 아버지를 괴롭힌 거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복학을 위해 모은 돈으로 엄마의 병원비를 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득해져 왔습니다. 지연이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이도 어째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부채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프다며? 연락받았다. 놀랐지?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걸 왜 아버지가 하세요? 그동안 그렇게 뜯겼으면 됐지. 지금 함께 사시는 분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라며 울며 말을 하니 미안하지, 고맙고. 그런데 엄마는 너를 낳아준 사람이잖니.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의 외로움과 그간의 서러움, 그간의 미움과 울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 저의 목소리를 아무 말도 없이 들어주시던 아버지는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안하실 일이 아니죠. 제가 죄송해요. 진작 찾아보지 못해서요. 라며 아버지께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우울하고 어두운 김종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면이 다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항암 중이십니다. 저는 엄마와 살던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투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고요. 지연이가 자주 와 청소하라며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와는 자주 전화도 하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 집에서 밥도 먹고 동생과 낚시도 가곤 합니다. 과외도 여전히 해주고 있고요. 새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반찬이며 간식이며 직접 만들어주시곤 합니다. 엄마는 가끔 전화를 해 왜 돈을 안 주냐고 난리를 치시지만 다시는 돈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끔 아버지가 조금씩 보내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엄마가 완치가 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학해 어버버거리며 따라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다른 생활이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해지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지옥을 만들기도 천국을 만들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연이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죠.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꼭 지연이와 결혼해 아버지와 새어머니처럼 행복하고 밝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만 정신 차려주면 정말 완벽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더 당당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간 못 쌓은 부자의 정을 더 열심히 쌓아보려고요. 그러려면 짐이 되지 않게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겠죠. 앞으로 저 열심히 밝고 씩씩하게 살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